경제적 준비 관심이 많으시죠? 퇴직을 앞둔 분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역시 돈이더군요. 그럼 최소한의 경제적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돈이 얼마일지를 알아봐야겠죠? 적정 생활비 조사를 했는데요. 부부 기준으로 월 1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간단하게 계산을 해볼까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꼭 갖춰야 할 최소한의 경제적 준비는 무엇인가요? 경제적 준비 관심이 많으시죠? 최근 우울한 소식 하나 먼저 말씀드릴까요? 부동산 급등으로 인해서 강남 모 아파트가 평당 2억 원에 거래돼서 충격을 주기도 했죠. 이 정도면 미친 거 아니야? 말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가장 최근에 저는 이게 더 충격이었는데요.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행복의 조건을 물었는데 가족, 친구, 외모도 아닌 재산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해서 아주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퇴직을 앞둔 분들을 대상으로 강연할 때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직장을 오랫동안 다니다가 퇴직을 앞둔 분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역시 맨 먼저 나오는 답변은 돈이더군요. 진행했던 많은 강연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온 만큼 퇴직 후 가장 큰 당면 과제는 바로 돈임은 자명해 보입니다. 그럼 최소한의 경제적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돈이 얼마일지를 먼저 우선 알아봐야겠죠? 가장 큰 관심사인 은퇴 후에 우리가 살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요?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표준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생활비 조사를 했는데요. 부부 기준으로 월 297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적정 생활비는 부부 기준으로 표준적인 생활을 하되 흡족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물론 여기서 생활비는 간병비는 제외입니다. 그럼 은퇴 후에 얼마나 필요한지 간단하게 계산을 해볼까요? 조금 여유 있게 월 300만 원으로 가정해 보죠. 은퇴 후 생활기간 30년, 물가 상승률 3%, 투자 수익률 4%를 가정하면 9억 4천만 원이 나옵니다. 과연 9억 4천만 원이면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자 보유한 재산 다르고요. 직업, 향후 은퇴 계획, 살고 있는 장소, 집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유입니다. 상기 평균 금액이 기준임을 고려해서 자기만의 현실적인 금융 목표를 정하고 목표에 달성하면 지나치게 돈에만 집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돈에 대한 욕심은 한도가 없습니다. 돈에 끊임없이 노예가 되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럼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노후 준비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은퇴 전, 후로 나눠 보겠습니다. 은퇴 전에는 경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배움을 통해 꾸준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H 대기업 퇴직 예정자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월급을 받았는데 막상 퇴직할 때 보니 남는 것이 별로 없다고 하소연하던데요. 재테크 관련 시간과 금전적 투자를 소홀히 했다고, 그리고 자식들 학원비에 너무 지나치게 사용했다고 후회를 하더군요. 금융 투자에 대한 배움과 동시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임장이라고 하죠. 발품을 팔아서 직접 가서 보면서 잠재적 유명한 투자처를 고르고 식견을 넓히고 해당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매물 정보를 우선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이죠. 그럼 은퇴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자를 늘리기보다는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투자는 커다란 수익을 가져올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손실로 인해 심각한 인생의 위기가 올 수도 있잖아요. 은퇴 후에는 보유한 자산을 보수적으로 관리,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도 이구동성으로 강조합니다. 저는 보수적으로 자산 관리를 하되 비록 적은 수익이라도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는 수익형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라고 강조하고 싶은데요. 저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좋아하는 재미를 꾸준히 반복하면서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책 출간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로 인해 인세가 들어오더군요. 기관에서 칼럼 요청을 통해 들어와서 기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각종 강연을 통해서 강연료를 받기도 하고 방송을 출연하게 되면 방송 출연료까지 이어지더군요.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금전적 수익도 수반하게 된 것이죠. 다만 현역에 있을 때보다 훨씬 금액은 적습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기 고유의 힘으로 만든 수익이기에 저에게는 굉장히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이 아닌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건강을 잘 유지만 한다면 평생 현역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수익형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노력을 꾸준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즐겁게 살아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실제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작년에 좋아하는 취미가 유사한 친구들과 이탈리아와 프랑스 와인 여행을 했습니다. 유명 와이너리에 들러서 시음을 통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와인을 알게 되어 행복하더군요. 또한 시음한 와인 중 좋아하는 것을 직접 구매해서 귀국했습니다. 집에서 와인 4병을 이렇게 테이블에 놓고 사진을 찍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와인을 통한 경험 소비가 이렇게 즐거움을 줄 수도 있구나. 그런데 막상 여행이 끝나고 일상에 복귀했더니 그러한 즐거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잘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새삼 느끼게 되더군요. 그리고 생각보다 마음은 흔들흔들 제 마음대로 되는 일이 많다는 것을 새삼 또 느끼게 되기도 하고요. 나이가 들수록 마음가짐에 즐거움이라는 무기를 장착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나이가 들어서도 즐겁게 살아가겠다는 마음가짐만 가져도 저는 시간 부자로서 즐거운 일이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생업을 최우선적으로 하였기에 현실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죠. 나이가 들면 누구나 시간 부자가 됩니다. 제가 120% 보장합니다. 좋아하는 운동, 악기, 그림, 글쓰기 같은 취미 배우기, 여행 등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잖아요. 또한 사사로운 이익 위한 얕은 관계, 비즈니스 관계가 아닌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선별적으로 원하시면 만나지 않아도 되잖아요. 선별적으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친구와의 동행은 즐거운 일상을 누리게 하죠. 또한 삶에 대한 다양한 경험으로 더 단단해집니다. 즐겁게 살겠다는 마음으로 나이가 들면 상처를 받거나 좌절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삶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바탕이 되어 걱정보다는 긍정적인 태도가 생깁니다. 쓸데없는 걱정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이해하게 되죠. 또한 극복하기 힘든 일에 부딪히면 스트레스를 받기보단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전념하면서 지혜가 발휘되기도 하더군요. 그러면 결국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힘든 일과 좋아하는 일 모두가 좋은 관계,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더군요. 경험이라는 최고의 무기는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고 삶에 안정감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나이 듦을 편안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휴대전화 앱에 익숙하지 않아서 버스나 지하철을 반대로 타거나 잘못 내리는 경우가 없으신가요? 실토하면 저도 가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나도 그런데 하면서 손을 드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때로는 건강 문제 때문에 예정된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도 발생하더군요. 막상 나이가 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고유한 성격, 실수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나이 듦을 웃으면서 편안히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곧바로 그에 걸맞는 즐거움이라는 친구가 찾아옵니다. 긍정적인 사고, 분노를 다스리는 능력, 나의 쓸모를 발견하는 것, 나쁜 일은 바로 잊어버릴 수 있는 것,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것, 정말로 노후를 수용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는 언제나 자기 내면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자기 내면도 단단해진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죠? 예외 없이 누구나 떠나고 싶은 충동이 강한 것이 여행인지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겁니다. 반면에 이런 분도 있더군요. 굳이 여행을 떠나야 하나요? 제가 깜짝 북토크를 하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요. 아, 이런 분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잠시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은퇴 후에 방황하다가 무작정 홀로 80일 유럽 여행을 떠났는데요. 주위의 지인들이 만류하더군요. 아니 무슨 여행을 그리 길게 가냐고, 못 견뎌서 한 달 안에 귀국할 거라고 장담하는 사람도 있었죠. 심지어 그 당시는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여행을 통해서 특별한 경험을 했고요.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이준열사 기념관에서 에피소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기념관을 둘러보다가 송창주 관장님을 만났습니다. 30년 동안 운영한 그분의 노고에 감사드렸죠. 제가 은퇴를 했다고 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일은 죽을 때까지 해야죠. 적은 돈이라도 받으면서 그러면 더 좋고요. 관장님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세상이 종말에 온다면 무엇을 할 거예요? 갑작스런 관장님의 돌발 질문에 저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진짜 머리가 하얘졌죠. 잠시 머뭇거리다가 내일을 하면서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저는 왜 그렇게 답변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관장님의 앞선 한마디가 저에게 강력하게 충격을 준 듯합니다. 아무튼 이 뜻깊은 만남을 통해서 저는 제 2의 인생에 대한 방향을 정하는 행운을 얻게 되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자.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기억이 나는데요. 영국 북부 스코틀랜드 지역의 하일랜드와 스카이 섬 여행 중이었습니다. 야생화와 풀들이 저에게 갑자기 이야기를 걸어오더군요. 여기는 아주 자연이 인공적인 게 없이 정말 날자연이 유명한 곳입니다. 자연을 바라보다 시인처럼 시를 써내려가면서 자연과 대화를 시작한 거예요. 아마 믿지 못하는 분도 있을 텐데 실화입니다. 나는 있으니 너무 아쉬워하지 마. 제 생각을 미리 읽고 심지어는 저를 위로까지 하는 거예요. 다시 오렴 하는 말에 저는 먹먹해졌어요. 울컥하는 감정까지 들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날 것 그대로의 매력, 제가 좋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군요. 꾸미지 않고 화려하지 않고 본래 나의 모습으로 좋아하는 것만을 쫓아서 살아가면 어떨까? 저는 그날 뜨거운 영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자유를 만끽하는 양처럼 제2의 인생을 살아가리라. 여행을 즐기기도 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자신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대답도 하게 되었습니다. 관장님과의 만남, 자연멍을 통해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데 좋은 팁을 받기도 했죠.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진정한 나를 만난 후 저의 내면이 단단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 인생의 나침반을 설정하는 행운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못했다는 후회 대신 그래도 괜찮아라고 긍정하는 태도를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주에 호스피스 간호사 출신 작가 브로니 웨어라는 분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면, 거기에 보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두 번째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더라면, 세 번째로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네 번째로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고 지냈더라면, 다섯 번째로 나 자신을 더 많은 행복을 허락했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만약 당신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상기 5가지 중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노인대상 강연에서 동일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참석자가 세 번째인 좋아하는 자신의 감정을 가족들에게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를 가장 크게 후회한다고 답하더군요. 배우자, 자식을 생각하며 왜 그토록 표현하지 못한 것이 힘들었는지 모르겠다 하며 눈물을 글썽인 사람도 있었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노력하느라 정작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죠. 한편으로는 자식이 부모의 처지를 이해해 주기를 바랐지만 결과적으로 몰라준 서운함도 있었다고 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가능할까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다만 후회하기만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인가요? 은퇴 후 후회보다는 긍정하는 태도를 기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일본 노인 정신의학 전문의 와다 히데키는 나이가 먹을수록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도파민 분비량을 늘려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머리도 휙휙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도파민 양이 많아지면 사람은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긍정적인 사고를 습관하면 좋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라고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해야 합니다. 네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줘야 했는데 하며 미안해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괜찮아. 너도 그때 힘들었잖아. 저는 긍정적인 말을 건넸습니다. 긍정적인 그 말 한마디가 지금도 절친한 친구로 지내고 있는데요. 아침에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들기까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체 기관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바로 입이죠. 입에서 나쁜 말을 많이 하면 불쾌감을 주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상대에게 비수를 꽂기도 하죠. 반면에 긍정적인 말은 용기를 주고 상대방의 인생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도 합니다. 무심코 나온 말이 이렇게 상반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신중하게 말해야 되겠죠.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된다라는 말을 자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되는 게 인생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작은 일에 만족하는 일상을 살아야 합니다.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보여주기 위해 큰 일을 성취하려 애쓰죠. 만족스러운 삶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질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일을 이루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바로 크기가 작아서죠.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횟수라고 하잖아요. 소소한 행복이 일상 여기저기에 숨어 있는데 모두 잘 못 찾습니다.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자주 발견하고 즐겨야 합니다. 어느 날 저는 아내가 새로운 압력솥 밥 기기를 장만했는데요. 쫄깃한 밥맛과 구수한 누룽지를 항상 먹을 수 있어서 이 솥밥 하나 덕분에 식사 때마다 가족 모두가 행복해지더군요. 참 별게 아닌 것 같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작은 일에 만족해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답게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를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저는 은퇴 후 답답한 마음에 동아리 교수님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교수님께 이렇게 물었죠. 사회적 명망도 있으시고 경륜과 지혜가 많으시니 은퇴 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조언 좀 해주세요. 교수님은 이렇게 웃으시면서 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조언을 하겠냐 반문하시더군요. 이어서 네가 알아서 하면 되지. 가다가 그 길이 잘못되면 그때 돌아가면 돼 라고 하시더군요. 그 자리에서 말하진 못했지만 다소 서운했습니다. 향후 제 은퇴 설계에 정답을 기대했거든요. 추후 어느 날 교수님의 대답이 정답일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만의 길을 가라. 만약 그 길이 아니면 다른 길로 가도 늦지 않다. 좋은 시도라는 뜻이리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운했던 감정이 한참 후에 반성으로 바뀌었죠. 여전히 내가 남에게 의존하는 성향이 남아있구나. 은퇴도 남의 좋은 본보기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것이죠. 인생의 지혜가 담긴 교수님의 한마디가 저의 은퇴 생활에 여전히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종종 저는 은퇴를 주저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사는 모습이 부러워요. 저는 아직 재정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서 더 벌어야 합니다. 혹시 기준이 있으신가요? 질문하면 얼버무리기 일수더군요. 각종 매체에서는 은퇴를 위해 최소 월 몇백만 원은 확보돼야 한다고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면서 은퇴자에게 압박성 기사를 쏟아내잖아요. 물론 근거를 제시하기도 하죠. 그런데 과연 그 근거가 은퇴자에게 맞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남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의 기준을 만들겠다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만의 절대 기준이 없죠. 본인의 기준이 없다 보니 타인의 모습과 자기 모습을 자꾸만 비교하는 것이죠. 남의 기준에서 생각하면 은퇴를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현 상황을 유지하려면 그만큼 벌어야 하니까요.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명백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답게 살아가려면 자기에게 맞는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 기준이 확고한 사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잘 나가고 위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게 되죠. 기준을 정하되 반드시 절대적인 필요는 없죠. 기준을 정하도 시도하면서 그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도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재설정만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비교의 대상이 타인이 아닌 나 자신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것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받아들이면 진정한 자기다운 삶이 펼쳐지기 때문이죠. 또한 내 마음대로 살아봐야 합니다. 에이, 그게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걸림돌도 많습니다. 당장 어렵다고요? 그럼 내 시간 중에 5%, 10% 이렇게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요? 점차 늘어가면 되니까요. 물론 시작하더라도 어려움은 있겠죠. 내가 뚜렷한 목표가 없으면 흔들릴 겁니다. 아마 백기를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 차례 겪고 극복하는 힘든 과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결국 최소한의 시간을 꾸준히 투자하면 자신을 발견하고 온전한 자기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합니다. 비교하는 사람은 목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다음 목표를 갈 때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죠. 비교를 많이 하다 보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못 찾기도 합니다.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자체가 의미가 있죠. 도전한 새로운 분야에서 조금씩 성장하는 자신에 대한 만족감도 높아질 겁니다. 만족은 행복감으로 이어지고요. 그간 감추어졌던 자신의 멋진 모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은 새로운 도전을 향해 떠나는 겁니다. 남을 의식하거나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빛을 스스로 발견하고 온전한 자신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태까지 남과 비교에 익숙한 삶을 사셨나요? 바로 오늘이 그 마지막 날임을 선언하면 어떨까요? 자신만의 삶을 살기 위한 출발선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음식은 도마 위의 재료를 뛰어넘는 이야기를 지니고 있다.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에서 항상 새롭고 창의적인 요리를 선보였던 에드워드 리 아시죠? 그 이균 셰프의 말입니다. 이게 음식에만 국한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사람은 어떨까요? 모든 사람은 상식을 뛰어넘는 각자의 고유한 이야기를 품고 있을 겁니다. 다만 해야 할 일에 몰두하느라 지금까지는 원하는 자신만의 삶을 살기가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자이든 타이든 간에 이제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았을 대명제잖아요.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재미있게 살 것인가 라고 말이죠. 재미있게 라는 단어만 넣었는데 어떤가요? 아무쪼록 저의 이 방송이 은퇴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진정으로 가고 싶은 길을 찾아가는데 도움을 주고 용기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상에서 자신의 세계를 개척하는 기쁨과 감동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발적 엔잡러로서 평생 현역으로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오늘 다 못다한 이야기는 은퇴 후에는 재미있게 살기로 결심했다라는 책에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 내용을 보셔도 되고요. 그동안에 이제 촬영했던 뭐 유튜브라든지 EBS TV 평생학교에도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